국민의힘은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총선을 앞둔 양당의 내부 사정이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하죠. 혁신위와 지도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갈등 양상을 굉장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죠. 당연히 언론의 특성상 갈등이 있는 곳에 뉴스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김기현 당대표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혁신위와 이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뭐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너무 좀 일찍 나간 분석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실이 뭐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도 대통령실이 너무 이 당의 주도권을 크게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은 시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뭐 정면 충돌,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건전한 논의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과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네, 건전한 논의의 과정으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당 얘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다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혁신위도 그렇고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도 그렇고 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 오늘 이뇨한 위원장 언급 속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용산이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혁신의 일체의 일의 과제가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였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혁신위의 1호 안건, 또 2호의 어떤 중진, 또 친윤의 험지 출마,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돼서 혁신위가 이 부분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았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또 대표적인 친윤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고요. 이게 뭐 잘 논의가 정리돼서 갈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서 잠깐 또 언급은 해주었지만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받은 느낌의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네. 대통령실은 선긋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이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이 소신껏 거침없이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대통령실이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뭐 그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적은 없다. 그리고 당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대통령실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원칙적인 입장을 오늘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일부 기득권 갖고 있는 친윤 그룹에 대한 퇴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 물밑으로 완전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지만 네. 후에라도 친윤 그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관계, 또 정치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권자들로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런 길을 잘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친윤이나 핵심 인물들이 과연 어느 순간이 되면 물러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될 수는 있을 텐데요. 네.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혁신위가 그린 그림대로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결말이 그렇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장제원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냥 원칙적으로 이제 그러한 입장의 뭐 혁신위가 내놨기 때문에 이것에 반발한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구체적인 압박을 어디서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떤 본인의 의도나 의사와 관계없이 희생이라는, 당을 위한 희생, 결단이라는 미명 아래 뭐 정치적 뭐 그 사실상 거의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뭐 정치 행사 이벤트를 SNS에 올린다거나 또 직접적으로 대통령 내지 뭐 대통령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처지가 이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이분들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실질은 그렇더라도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결국에 오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은 뭐 지금 무소속 출마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치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뭐 현재는 그게 뭐 구체적인 용어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용산의 뜻이 그러하다면 일단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수를 기대할 것이냐 이 선택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혁신과 개혁을 하려면 혁신의 대상이 있고 개혁의 대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마련이잖아요. 뭐 혁신의 대상, 개혁의 대상은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서 구성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잡음들, 소음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정당 그리고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먼저 이 혁신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제가 생각에 민주당도 네. 이 시간의 문제일 뿐 뭐 12월 뭐 1월 이제 공천이나 이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가 생겼을 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어느 총선을 치를 때도 분명히 겪어왔던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련된 험지 출마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 와중에 나왔던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비대위원장 이미 깔린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이름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정치 예측은 뭐 거침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뭐 맞춘 부분도 있고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2기 지도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도 네. 김기현 2기 지도부 2주 못 간다라고 했는데 아직 저희 건재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당권을 쥐고 혁신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당 혁신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는 지금 전망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크게 흔들려야 자기가 앞으로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서 역할을 하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으로서는 공간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나 혁신위원회를 자꾸 흔들어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즉 네.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네네. 위원장이 누가 되든 이 비대위 체제는 어떻습니까? 비대위 체제에 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당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조인할 수가 없다. 난 그래서 신당을 가는 거다라는 명분을 갖고 뭐 비례정당이든 아니면 대구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든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찾아서 탈당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 어제 처음 했을 때 저도 대변인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 김기현 2기 체제 출범할 때 또 혁신이 나올 때 뭐 예측했는데 못 맞추셨잖아요. 안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예언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본데 오늘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정보가 1년 전부터 당내에 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본인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뭐 어디 꽤 구체적인 정보가 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이 그냥 현재 정치 상황을 가지고 그런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당 내외에서 그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정보로서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혁신의 요구를 대부분 중진이나 친윤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지도 체계 또 혁신위가 성과 있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을 움직이는 어떤 구체적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5개월 남은 총선에서 매우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기에 지도 체제를 빨리 개편하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고민도 용산이든 어디든 충분히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장관의 부인의 공개 행보라는 것도 또 관심이 됐어요. 네. 뭐 당연히 행사에 나온 것뿐이다라고는 하지만 또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어제죠. 이제 네. 진은정 검사가 뭐 공개 첫 행보에 나섰다고 해서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첫 번째 행사나 행보에는 관심이 가기에 마련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뭐 보수정당 후보로는 거의 가장 앞선 지지율을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첫 공개 행보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근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하루하루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이 하루에 1%씩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저도 하루에 1%씩 높아지는 건 아닌가. 그럴 정도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은정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어제 공개 행사에 나온 것은 국무위원회 부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봉사 활동의 일환이었지 그것을 뭐 출마로 염두에 둔 행보였다라고까지 연장하는 것은 조금 더 아무리 뭐 정치가 현실보다는 말과 추측이 앞서는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른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앞서서 하루에 1%씩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있을까요? 저는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상 또 용산이 우려하고 있는 총선 결과에 대한 고민상 꽤 구체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비대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체제를 맡든 간에 출마 플러스 실제 선거 전체의 어떤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진은정 변호사의 그 봉사 행보도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데 뭐 작년에도 가셨었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방식의 국무위원 배우자들의 어떤 행사에서는 아직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우연히 찍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고 보기에는 언론이 굉장한 노출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분히 의식한 어떤 행사였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뭐 한동훈 장관도 그냥 통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 상황들이 실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뭐 자발적 지지자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한동훈 장관 관련된 영상들 만들어진 영상들이 꽤 많이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특히 이제 민주당과 잘 싸우는 영상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 또 뭐 주변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본인의 뭐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느냐 이 결정만 남은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명확히 누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가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나갈 때는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좀 데려가라. 그리고 세를 모으기는 어렵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게요. 뭐 누구를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죠. 그런데 네. 가출을 두 번째 한다는 거는 네. 그 전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가출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출이라는 표현에서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누가 뭐래도 지금 대구시장 하면서 대구 경북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TK를 중심으로 신장 또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들을 조금씩 내비치면서 네. 홍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TK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와서 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TK를 중심으로 신당을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또 새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비례신당이 아니라 각 지역에 223개의 각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데 15%를 얻어야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당 후보로 나와서 15%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인재들을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파급력은 떨어진다. 네.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매개로 지금 신당론을 계속 불지피고 있었거든요. 이제 고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실제 대구에서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한다거나 대구의 어떤 그 세력의 기반으로 해서 신당으로 간다 이런 것은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실제 또 그것에 반응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신다거나 뭐 2주 사이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나는 일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네. 대구 TK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치는 것이고 당연히 홍준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으셨더라고요. 이준석, 뭐 유승민이 연합해서든 어떤 식으로 하든 대구에서 바람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대변인 말씀대로 수도권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뭐 지역 기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기반이라는 게 사실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고향이 뭐 부친 고향이 그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치로서의 역량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 방식이나 메시지 방식 이런 것들은 수도권의 20, 30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어떤 소구력, 당 지지율이 꽤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신당이 어떤 모습일지 누구가 어떻게 할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만 지금 신당론을 불지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12월 27일 시한을 정해놨지만 그때까지 지금 2당 체제에 상당한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3당으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까지 모습은 화제는 몰고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성공을 할 수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보니까 이제 탄핵을 놓고 근데 당내에서 좀 얘기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검사범죄 대응 TF라고 해서 네. 이 검찰 관련돼서 이제 탄핵론을 여기에서 이제 제안해서 뭐 위법적 탄핵을 위한 사유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제 의총에 올려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이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 말고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 안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탄핵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즉각 반응해서 뭐 매일 탄핵하냐 탄핵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당내 이견은 사실은 지도부가 이 부분을 보고받거나 실제 당에서 직접 책임 있게 검토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하. 적어도 적어도 당내 이런 공감대는 분명합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사실은 지난번에 안동원 검사가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제일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4년에 있었고요. 2016년에는 탄핵에 대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렇게 제출이 된 게 벌써 헌정사에 2번 있는데 검사에 대한 탄핵은 왜 없을까요? 그렇다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제출 안 됐다면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검사의 비리라든가 범죄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검찰이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현 단계에서 조금 늦었더라도 그게 두 분, 세 분을 한 번에 모아서 탄핵안을 제출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국정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검사의 탄핵은 위법이 해당된다는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행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 정권에서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별명을 새로 얻었잖아요. 습관성 탄핵 유발당 뭐 이렇게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민주당이 빠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탄핵 사태를 보는 국민의 여론은 뭐 이렇게 따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이 개혁과 쇄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강서구청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상당히 고전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씩 민심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론의 추세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어쩌면 이 강서구청 선거에서 너무 큰 차이로 이긴 게 약간의 오만으로까지 번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당내에서 내년 선거에서 200석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도 일부 의원들이 내놓기도 했잖아요. 저희는 국민의힘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21대 국회가 사실 민주당이 200석 가까 뭐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검찰 독재가 아니라 지금 의회 독재, 입법 독주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 탄핵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반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그 습관성 탄핵당이라는 비판이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탄핵이라는 게 최근에 뭐 여러 차례 제기가 돼 있는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탄핵을 쉽게 추진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나중에 사후적 평가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해결됐어야 될 문제를 가져간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수용을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가 뭐 현재는 철회돼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탄핵 사유서를 보면 이 정도라고 하면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 자체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이것이 뭐 최근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그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인데 보니까 이제 비명계 네 분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어요. 사실상 이제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의 집합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 지난 체포영장 그 통과 과정에서 네, 가결파, 비가결파.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발언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하고 당내의 팬덤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해 왔는데 다 개별적인 어떤 대응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자로부터 개별적인 공격도 계속 받았고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 그런 변화를 추동할 만한 힘까지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한 한계를 느꼈던 것 같고 네. 이제부터는 총선을 앞두고 실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네 분이 출범을 했고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에 공감하는 분이 당내 한 40분, 50분 있다는 말씀을 하던데 이제 그게 지난 체포영장 통과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졌거나 무효표, 기권을 했던 숫자가 공교롭게도 4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긴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원칙과 상식이라는 단일 대오에서 지금 오늘 원칙과 상식에 출범하면서 했던 어떤 당내 민주주의, 도덕성 회복, 비정정치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실명을 걸고 같이 공동을 행동을 으로 나갈 수 있을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네. 뭐 저는 이런 게 없었던 내용도 아니고 당내 뭐 이런 개파 정치, 개파 내지는 어떤 당 여러 가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요. 이 목소리도 지도부가 좀 건설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다면 네. 뭐 그게 꼭 당의 분열 또 갈등, 총선에 또 당의 어려운 국면으로만 이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비명계 모임에 더해서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신당 이준석 신당에 가겠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여당에 가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서 당내에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여의도의 비명횡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명횡사는 뭐 사자성어죠. 네. 그런데 여의도에는 비명횡사가 비이재명계는 횡사할 수 있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의 의원들 공통점이 비명이잖아요. 이재명 현 대표 체제에서 네.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 자기는 민물고기인데 소금물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고 절이 중을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5분들이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잖아요. 이상민 의원의 정치 그 연역을 보면 5선하는 과정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도 한번 활동한 적이 있었고요. 민주당과 물론 궤를 같이 해서 지금 5선까지 했지만 얼마든지 민주당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설 때는 다른 정치적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조응천 의원도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자유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 네. 또 원칙과 상식, 공정의 가치를 믿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문호를 열어두고 그분들을 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논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 험지 출마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모든 선거를 좀 진두지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중진하고 영남권 의원들 험지 출마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허.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어쨌든 대표는 선거 전체를 지휘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옮겨야 될 사유가 없다면 굳이 지역구를 자꾸 바꾸면서 출마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더군다나 험지를 영남권 또 안동이라고 구체적 거론까지 뭐 하는데 네. 그것은 결국 쉽지 않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뭐 주문일 것 같은데 희생이라는 건 선거 패배일 거잖아요. 그게 과연 뭐 현재 상황이나 뭐 5개월 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더라도 그게 당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득권에 내려놓기 또 희생으로 보여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한 1월, 2월 어느 정도 공천이 가시화되고 선거 구도가 된 상황에서 실제 어떤 그런 선택이 당의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까지는 전혀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험지 출마로는 지금 어떤 구도나 상황상에서 민주당의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서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주장하는 쪽은 다 비명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한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벌이고 험지로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거의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신분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 지역구 부쩍 챙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 비명계 의원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카드를 자신에 대한 흔들기 차원으로 보지 자기를 정말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험지 출마 가능성을 거의 접어두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